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오늘도 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이 정말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호가 없다는 뜻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간이 정말 침묵의 장기인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장기라고 생각해요. 저번 영상에서 간과 심장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제일 열받기 쉬운 장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그래도 열받기 쉬운 간과 심장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젊은 분들도 간열이 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 증상이 간열 때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죠. 반면 심장 문제는 젊은 분들에게 많지 않아요. 간이 지칠 대로 지치고 열이 넘칠 대로 넘친 후에야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가 굳어서 근육통이 생기고 담즙 분비가 꽉 막혀버려요. 잠을 못 자도 목과 어깨가 굳어지는데 이는 간만 제대로 풀어줘도 그런 증상이 좋아집니다. 저도 타고나기를 간이 약하게 태어난 데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열이 치받는 상태가 되다 보니 이런 증상들이 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야 간열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커피나 밀가루, 과당, 유제품, 술과 담배, 과도한 육류와 지방, 넘치는 열량, 스트레스, 수면 부족, 교감신경 항진, 각종 독소와 노폐물, 장누수, 환경호르몬, 중금속, 합성의약품 등으로 인해 간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화기 음식들을 자주 먹는 데다가 녹용, 홍삼, 경옥고, 공진단까지 드시면서 양기를 넣어주기 일쑤지요. 간이 쉴 틈이 없으니 열을 받습니다. 20평대에 사용할 보일러를 60평대 집에서 사용하면 보일러는 쉼없이 돌아가야 하고 항상 뜨거울 수밖에 없고 그 수명도 단축됩니다. 게다가 집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고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항상 열이 받아 있는 거죠. 또 달콤한 음식과 밀가루의 끊임없는 섭취로 장누수가 생긴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에서 독소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에서 독소를 막아주지 못하면 간에서 이를 다 처리해야 해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장까지 망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간이 건강한 분들이 별로 없죠. 게다가 체질적으로 간이 약하게 태어났다면 허덕이다 못해 열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현대의학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간열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는 말이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적은데 처리할 게 많아지니 간열이 넘치게 되는 거죠.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것도 개인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다른데 현대의학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간이 망가지게 된 후에야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측정하는 간 수치 검사는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지방간이 생겼거나 담도 막힘이 심할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망가지기 전부터 간은 정말 많은 신호를 보내거든요.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제발 나 좀 쉬게 해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신호인지 모르니 무시하게 되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열증에 대한 개념이 없을 뿐더러 간세포가 파괴되기 전에 미리 간 기능 저하를 측정하는 어떤 검사 방법도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간은 건강합니다 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간이 안 좋아졌을 때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간 수치가 정상인 분들도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이나 귀, 뇌, 다른 조직들이 망가지기 전에 간열부터 꺼야 합니다.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술 한 잔도 못 마시거든요.
소주 반잔에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조금 마셨는데도 숙취가 생겨 잘 풀리지도 않아요. 커피 해독도 잘 못해 커피만 마시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데도 간 수치는 단 한 번도 나쁘게 나온 적이 없어요. 눈도 건조, 피부도 건조, 두통도 자주 생기고 소화도 안 되는데 말이죠. 혈압을 개선하니 이 증상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부터 고질적으로 아파왔던 질환이 있는데요. 목과 어깨의 근육통이었습니다. 그게 30대 중반이 되니 목 디스크로 왔고요. 나이 40을 넘어가니 목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앉아서 10분 있는 것도 힘들고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했는데도 이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나마 영양요법을 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진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하루라도 편히 못 자면 바로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겼죠. 그랬던 제가 동양의학을 공부하면서 간혈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간혈을 빼기 위한 여러 제재들을 테스트하며 몸이 더 나빠지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간혈이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극한 체험을 반복했습니다. 목의 통증도 엄청 심해지고 머리카락도 수북하게 빠지고 눈도 건조하다 못해 심하게 피곤했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저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항상 숙제로 남아 있었거든요. 저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죠. 6개월 이상 테스트를 하며 간혈을 빼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목이 편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목 디스크와 어깨 통증이 심했던 게 간에서 비롯됐고 간혈이 내려가니 목과 어깨도 편해지고 머리카락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우리 몸은 한 군데만 망가져도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가 아니라 굉장히 시끄러운 녀석이에요. 다만 이게 간에서 보내는 신호인 걸 현대의학에서는 모르고 있을 뿐이죠. 저는 서양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이에 한계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동양의학을 접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면서 우리 조상님들은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건 1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동양의학은 몇천 년을 거쳐서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 왔죠. 역사가 길지 않는 서양의학이 오랜 경험이 축적된 동양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미과학일 뿐입니다. 약학의 토대가 서양의학인지라 전 아무래도 서양의학 기준에서 동양의학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지금에서야 발견되는 여러 과학적 사실들이 동양의학적 이론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선조들은 이걸 밝혀냈을까 궁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약사가 되면 처음에는 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약의 한계를 깨닫고는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의 바탕을 둔 영양소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원인을 찾기 위해 음양의 조화, 혈어, 오행론 등 동양의학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의학이 영양소 투여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동양의학적인 사고방식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은 우리 몸을 생선 토막치듯 부분 보거든요. 그래서 증상 억제제나 재료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죠. 기능의학 또한 서양의학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영양요법의 대가이신 선배 약사님들을 보면 영양소 공부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요. 동양의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몸을 총체적으로 보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동양의학입니다. 간혈에 대한 개념도 동양의학에서만 있죠. 서양의학에서는 없는 개념이라 간혈에 대해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간열을 잡고 나면 내 몸의 많은 병증들이 간열에서 비롯됐음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간 건강 정말 중요하니 간 건강 반드시 챙기시고요. 건강은 식구들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항상 나부터 챙겨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제대로 신경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